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법사위 국감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판결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와 관련한 사적 만남은 없었다고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감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이 끝난 뒤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관례를 깨고 90여 분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을 질의. 이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떠났다 12시간 만에 돌아왔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불신은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다만 심리와 판결 성립, 선고 경위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담겨 있다며 판결문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원이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여당의 졸속 심리 주장과 사법부의 반박 등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가 친일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빗댄 합성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일본 무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합성한 사진을 흔듭니다. 임진왜란의 주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을 바꿔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대법원장을 조롱한 겁니다. 범여권 위성정당 출신으로 6월 강유정 대변인의 비례의원직을 승계한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대법원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을 추천한 건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측근이란 주장도 했지만 제보란 것 외엔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이라고 합니다.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최 의원 등의 주장에 대법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대법원장을 향한 집중 포화에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여당 의원 발언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결론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왜 1심과 2심 결론이 정반대로 나왔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선출 권력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부장판사는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대법원장이 별거냐는 식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14개 상임위가 열립니다. 법무부와 방미, 통위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첫날에 임하는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비상계엄을 처벌하자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비상계엄을 덮으려는 세력과 밝혀내려는 세력이 오늘까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이틀째로 접어든 오늘 국정감사는 행안위와 가방위,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됩니다. 행안위 국감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을 두고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시스템 이원화 구축에 소홀했다는 점을
야당은 화재 당시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을 파고들 전망입니다. 과방위 국감에는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 질의에 답변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통위에선 남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대북 인식 차이가 도마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주국 두 국가입니다. 이외에 법무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사법개혁과 특검 수사 적절성 문제가 집중 거론될 걸로 관측됩니다. 민주당이 증인 출석을 요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태영 기자, 박 전 장관의 영장 심사 구체적으로 언제 열립니까?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 10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인권보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TV조선과 통화에서 당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면서 특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법원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은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숨진 양평 공무원이 생전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토로한 녹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필 메모 외에 더 직접적으로 수사 당시 고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 겁니다. 유족 측이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특검은 모든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강압적 수사를 토로하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그 메모 자체가 불법 수사, 강압 수사, 심야 수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필 메모 외에도 고인이 지인에게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 털어놓은 통화 녹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특검이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성교 의원과 연루된 진술을 이미 받았다면서 자신을 회유했고 멍한 상태에서 그렇게 없는 얘기를 진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 측 박경호 변호사는 조서와 진술서, 심야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신청서를 특검에 우편으로 보낸 데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까지 강압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고인을 수사한 관계자들에 대해 감찰에 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모든 사건의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어제 법사위 국감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세요. 하루 만에 전원합 이체를 올리는 게 맞습니까?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아니 결국에는 제가 대부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간 대법원 국감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에 이석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사무와 관련한 답변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대법원장이 계속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여당의 질의와 질타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야권과 법 쪽에서는 결국 삼권 분립이 끝내 무너졌다라는 강한 우려,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다가 나중에 마무리 인사말을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지금까지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적어도 1960년대부터는 확립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어요. 법 이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예외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관행을 깨고 각종 불법, 심지어는 그 대법원장을 상대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왜 내려졌느냐, 그게 사실과 다르다, 재판을 다시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재판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뿐만 아니라 조리돌림, 조롱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예. 난장판이자 정치판이다. 거기다가 불법,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으면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규정한 것을 놓고도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논란도 제기가 됐어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때는 국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결의가 없이 증인으로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즉각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하니까 예. 참고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임의로 아무런 국회 의결 없이 한 거는 위법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안 하면 증인이 아닌 것이지 그게 참고인으로 전환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에요. 예. 증인이죠. 증인의 신분이 참고인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선서를 하기 전이니까 예. 증인의 신분이 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참고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기관 증인이라 하면 기관과 관련된, 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제도잖아요. 제도와 역할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기관 증인인 것이고요. 그리고 소영구 의원이 질문한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덕수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관 증인으로 질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증인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서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인데 좀 답답함이 있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힘을 절제해 가면서 제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모습이 보다 여당스럽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하다가 국감이 끝나기 직전에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서를 거듭 부인을 했고요. 이 판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사적 만남이나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일축을 한 건데 마무리 발언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런 입장은 여전히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지금 그 답변을 하라 그러면 그 답변을 해도 또 답변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형적인 저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 왜냐하면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났다는 걸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만난 사람이 안 만난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저는 오염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불분명한 그 제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녹취 그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차 그 부인을 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국감이 있었던 어제 대법원에서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 2심이 지연되면서 사법 불신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재판부는요, 본인들의 재판이나 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느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왜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신을 자초하면서까지 이례적이거나 내지는 과거의 일관성을 깨면서까지 속도를 냈다고 느껴지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다. 이것이 뭐 어떤 고민이 있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일관성 있게 예.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국민들이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친일 공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저게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조차 좀 발언을 마무리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보기에 민망하죠. 예. 자 우선 근거가 있으면 저는 저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저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거죠? 저것도 이제 또 제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 무슨 제보를 했다는 건가요?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장모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데 글쎄 그걸 어디서 제보 받았을까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제보 받았나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고 이 아무리 끌어다 쓰려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서 지금 팻말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팻말까지 들고서 저런 걸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의원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최혁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위성 비례정당으로 들어왔던 의원 아닙니까? 예. 그걸 찍었던 그 민주당 지지층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저희가 잘 아는 그 조희대 회동설, 그 문제가 된 조희대 회동설의 관련 녹취를 서영교 의원에게 전달한 그 의원이잖아요. 그 내용까지 전달한. 이번에도 같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저 얘기를 꺼낸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힘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 힘을 쓰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저런 걸 인터넷에 하는 것도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은요.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책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미미한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거기에 권한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한과 힘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문제를 제기한다? 그만큼의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입증 책임이 비례하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한 국가의 대법원장입니다. 어쨌든
뭐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제도적으로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얼굴 사진을 저런 식으로 하고 뭐 일본하고 묶어가지고서 관계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 하려면요, 저거는 정말 뭐 멸시와 조롱과 뭐 모욕을 하겠다는 어떤 사감이 뭐 총체적으로 있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모습 예. 아닌가. 정말 저런 모습을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모습인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사위는 내일입니다. 대법원을 찾아가서 현장 국감을 진행할 예정인데 내일 국감에서도 어제와 같은 여야 공방 재현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아마 어제 그러니까 13일 추미애 법사위 시즌 2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예. 그러나 이제 어제 상황을 놓고 어제 밤 11시 55분까지 했잖아요. 예. 그 상황을 놓고 아마 그 일반 언론 매체나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좀 있을 거예요. 그 평가를 아무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도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평가를 바탕으로 내일 그 법사위를 할 텐데 또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거는 맞습니다. 왜? 지금 법사위에 유난히 내년 지방선거에 뭐 어디에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뭔가 그 언론에 좀 그 이름이라도 하나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본인들의 지금 과속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즌2 어제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전망인데 참 이번 국감을 놓고 조희대 김현지 국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강하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불출석 가닥으로 좀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100% 출석할 거다. 물론 조건이 달리긴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요, 예. 이거는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예. 갈등을 더 촉발시키는 일을 관행을 깨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하는 것도 저는 관례를 깨고 거기 앉혀놓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같은 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은요, 자, 김현지 부속실장도 기관 증인이에요. 그럼 그 기관의 그 역할, 그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려면 일반 증인이나 청문회, 김현지 청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진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만큼의 입증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인적으로 위법, 불법을 했다는 증거를 충분한 입증을 보여주면서 나와라. 일반 증인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기관 증인으로서는 그동안의 관례에 맞게 불출석을 용인해 주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필 메모 외에 고인이 지인에게 특검의 강압 수사를 토로한 통화 녹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특검이 이 강압 수사 의혹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특검은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나온 게 자필 메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 경찰이 입수해서 유족들한테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약 지금 말씀하신 녹취까지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특검의 조사를 받고 나서 그 특검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견디기 어려웠다면 그리고 그런 걸 주변에 토로하고 메모로 남겼다면 저는 이게 특검의 주장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검이 뭐 어떻게 해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예. 그 고인이 남긴 유서, 자필 메모, 녹취야 뭐 더욱더 부정할 수가 없겠죠. 예. 본인의 육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3의 검증이 필요해서 때로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고인의 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논란이 일고 나니까 경찰이 유족에게 유서를 열람을 했고 사본도 좀 뒤늦게 줬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 유서가 A4 용지 20여 장 분량이라고 하고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사전에 알려진 메모와 내용이 뭐 비슷하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게 사실은 정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굉장히 유족들에게는 중요할 거고요. 예. 국민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이게 정쟁의 하나의 요인이 지금 돼버렸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인 파장을 지금 감안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뭐랄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제3의 어떤 기구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검증해서 국민에게 발표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어떤 조사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검팀이 조사 과정 전체를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내부 감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검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외부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특검은 자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그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특검에는 감찰 조직이 없어요. 지금 그 김성희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려고 하면 특검이 아닌 제3위 기관에서 해야 돼요. 예. 그런데 특검은 감찰 조직도 없고 자기네들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의 입장은 강압 수사가 없다예요. 그럼 결론이 뭐죠? 없다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꾸 눈속임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눈속임하려면 의혹이 더 커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정말 그 본인들이 떳떳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3의 정말 중립적인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중립적인 그런 그 사람으로부터 또는 그런 조직으로부터 그 이 부분에 관한 정밀한 감찰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 셀프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을 한 상황이잖아요. 관련한 메모와 지금 유서도 나온 상황이고 지금 어떤 그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일 수 있는 기관이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스스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나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또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양쪽이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내지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을 엄청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그런 것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상복을 입고 국회 분향소를 차리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비극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불법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또 아직 가혹 수사가 있었다라는 실마리가 없는데 그걸 논의하기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특검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특검은 아무리 불법 행위를 해도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기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민주주의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진석 의원 뭐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출신의 그 면장 그분이 바로 그 자필 메모 녹취 그다음에 유서까지 남겼습니다. 그게 저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유서 자필 메모에 보면 강압 수사를 한 당사자의 실명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그 상세하게 그 본인의 강압 수사의 실상을 폭로한 경우도 저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지금 특검이 자체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국민적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규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 공세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만약에 유족이 그것을 원하는 상황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민주당도 그 정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어젯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10분 자신의 주거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대원들은 각각 손과 팔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당해 숨진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에 간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른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애원한 뒤 행방불명됐는가 하면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 수천만 원의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에 살던 2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월 중순입니다. 10일 전쯤 가족들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2달 전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건너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속하기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소속하기 안 돼요. 캄보디아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지. 지난 9일 충북 음성에선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 갔던 아들이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SNS를 통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한 건물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감금된 3명 가운데 1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추정으로는 보이스피싱을 하러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 보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고액 알바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광고를 보고. 제주도의 한 20대 청년은 가족들이 3,500만 원 상당의 몸값을 가상화폐로 범죄 조직에 보내고서야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대전, 경북 경주와 상주 등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납치 감금 등의 한국인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해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운전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차량을 통과시킵니다. 이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파트 벽에는 여전히 가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위층에 살던 40대 부부가 수련회에 가는 초등학생 딸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길이었는데 가해 남성이 아래층에서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가족은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열린 틈을 타 이웃 세대로 피신해 목숨을 건졌지만 3명 모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1층에서 봤고요. 가족들 전부 7층에서 엘리베이터 내린 거 맞아요. 경찰은 범행 50분 만에 가해 남성의 집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는데 남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파트 측에서는 방법을 하는데 아파트 측에서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고. 경찰은 피해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윤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이 같은 대학 선배 소개로 출국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선배라는 사람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선배가 캄보디아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유인을 했고 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인을 당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캄보디아 현지에 열리는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라고 얘기해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에
일주일쯤 몸값 5천만 원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 출국 후 한 일주일인 만인 8월 8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사인은 지나친 어떤 고문에 의한 사망, 지나친 어떤 고통으로 인한 어떤 심장마비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이 대학 선배라는 사람은 이미 대포통장의 모집책으로 해가지고 이 전자통신금융거래법으로 해서 사실상 구속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걸 보면은 예. 단순히 어떤 사람을 유인해서 돈을 한 것뿐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살해했던 조직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유사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한국 청년들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현지 선교사의 말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오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은 한국에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아에 가가지고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유혹을 당해서 오는 것 같아요. 가령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캄보디아까지 서류 이것만 좀 운송해 주시면 얼마를 드리겠다는 등 아니면 캄보디아에 같이 여행 갈 사람 구합니다. 비행기표나 여행 어떤 경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진화가 고도화되어 있고. 네, 청년들의 그 직업을 찾겠다는 그 마음을 이용했다는 게 정말 악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으신 것처럼 고수의 해외 일자리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요즘에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사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실종자들의 대다수가 SNS를 통해서 고수익 해외 일자리 이런 제안을 받고 지금 출국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나오는 이유가 캄보디아에서 현지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그러니까 국내 한국인을 모집하는 모집 조직을 하청처럼 움직이면서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경제력도 높은 편이고 또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실제로 온라인에서는요 고수익 아르바이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미끼로 해서 청년들을 유인하는 글들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한 커뮤니티에도 어제를 예를 들면 어제 오후에도 고수익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일할 TM 직원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월급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다. 지난달에 어떤 직원은 4,500만 원을 벌어갔다. 이런 식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이용해서 유인하는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경찰 간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이 또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수사와 관련된 주권의 문제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가 동남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과의 어떤 수사 관련된 경찰 협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아마 캄보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캄보디아 인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아무래도 외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은 한국의 공적 원조 ODA가 4천억 원이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4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에 달아오는 것은 우리나라 청년 330명의 실종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지렛대로 해서 이 캄보디아와의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경찰 한국 데스크를 해서 한국 국민들의 교민의 안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찰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필리핀 수준에서의 어떤 교류라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던 것처럼 어제 외교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납치해서 감금되고 거기서 연락 두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공군 1억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입니다. 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들으셨지만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 최근에야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심각성 인식했다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국인 납치 신고 수백 건에 달할 지경이고 이렇게 뭐 납치됐다, 실종됐다라는 신고도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야 와서 알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너무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납치 신고가 연간 10건에서 20건 정도였는데 예. 작년에 220건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330건이 이렇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좀 안일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폭행과 고문으로 사망한 대학생 사건이 지난 8월에 있었는데 사실 외교부에서는 2달이 지난 올해 10일에 되어서 그러니까 10월 10일이 되어서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특히 이달 들어서야 특별 여행주의보까지 발령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조금 안일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캄보디아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의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의 어떤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미룬다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좀 대응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관련 TF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빠르게 진행한다고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야 첫 회의를 열었다라는 것이 만시지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늦었지만 또 다행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납치, 감금돼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조속한 송환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원칙을 두고 지금 협의를 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 민주당 윤호덕 의원 같은 경우에 한국인 68명 정도가 이 캄보디아의 어떤 구금 시설에 지금 구금돼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지 입장에서는 본인들 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 한국으로 보내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처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정말 지금 굉장히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제 오전 7시 23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이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현장에는 그 부부의 딸인 초등학생 딸도 있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지금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서 중강치를 해서 내렸고요. 소음을 듣고 나온 주민이 아내와 딸을 숨겨주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계단으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소방당국은 병원으로 이제 피해 가족과 그 딸을 이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 가해 남성은 피해 일가족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가해 남성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빨리 경찰이 이제 그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더니만 위층, 아래층 간의 범죄여서 아래층에 빨리 신속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직업도 없는 상태였으며 확인해 봤더니만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도 경매에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피의자가 사망하면은 그 사건 자체로는 이게 공소권이 없음으로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이제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해 남성이 사망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 등에 따르면 이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 빚어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규명해야지 이런 점들이 지켜지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경찰은 가해 남성이 피해자 가족들하고 평소에 안면이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평소에 층간소음 갈등을 빚어왔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경찰로서는 동기를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거나 경찰에 신고된 기록은 없다고는 하지만 관련해서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력을 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20개국 정상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회의를 열고 가자 평화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명에 불참했고 2단계 평화 구상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평화 여정은 순탄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 2025라는 문구가 적힌 무대 뒤로 주요 20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가자 평화 정상회의를 위해 주요국 지도자가 이집트에 모인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집트 등 휴전 중재국들은 이 자리에서 가자 평화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But the momentous breakthrough that we're here to celebrate tonight is more than the end of the war in Gaza. It's with God's help, it'll be the new beginning for an entire beautiful Middle East. 하지만 정작 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불참했습니다. 하마스는 2단계 협상의 핵심인 무장 해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종식을 위해선 하마스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בדרך הזו אנחנו לופתים את החמאס, אנחנו לופתים אותו מכל עבר, לקראת השלבים הבאים של התוכנית, שבהם החמאס יפורק מנשקו ועזה תפורז. 무장 해제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과도 정부 수립 문제도 입장차가 큽니다. 국제사회는 무장정파 하마스를 대신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치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반대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결국 까다로운 2단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충북 청주에 있는 추정리 메밀밭에 메밀꽃이 만개한 모습입니다. 추석이 지나자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진 기자들이 가을 풍경을 담았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하얀 메밀꽃이 가득한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대구 학정동의 논이 황금빛으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들판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했고요. 부산 대저 생태공원에는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핑크뮬리가 분홍빛깔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씨도 많이 쌀쌀해진 것 같네요. 네, 요즘 외투를 입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번 주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가을꽃 축제장에서 우산을 쓴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가을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가을 풍경도 좋지만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10월 중순이지만 장마처럼 비가 길게 내립니다. 현재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제주도는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영남과 강원 영동 남부는 10에서 60mm, 전남과 제주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날은 계속 흐리겠고요.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2도로 종일 선선하겠고요. 창원과 부산 23도로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일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질 텐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